지수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상승하는 기간들은 굉장히 오래간 저점에서 많이 살 기회를 줄 것이다. 금년 말까지도.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회장님과 본부장님 함께 듀얼로 뭘 해야 될까요? 콜라보? 함께 더블로 이제 촬영했었는데 그게 저는 회장님 혼자 나왔을 때보다 뭔가 조금 더 구체화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죠? 너무 큰 얘기만 했어요. 아니, 회장님 워낙 좋은 얘기 해주시는데 또 이 수치적인 거를 또 본부장님 회장님이 오른팔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저도 든든합니다. 오늘. 그래서 회장님 살짝만 던져 넣으면 본부장님이 딱 얘기해 주시니까 그리고 오늘이 또 굉장히 사실 뜻깊은 날이더라고요. 오늘 5월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5월 1일. 2일. 5월 2일. 네. 오늘 2일이 마스크 벗는 날이에요. 맞다. 네네. 근데 바깥에 나가보니까 마스크를 벗으신 분이 저는 거의 없더라고요. 어떻게 많이 있으셨나요?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너무 습관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또 네. 금방 또 익숙해지면 특별한 날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마스크 벗는 날이 한 번 정도 있겠죠. 다음에 한 번 정도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듣기로 외국에는 이게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는 이제 정부의 지침이 있을 때 되게 즐거워하면서 벗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다들 조금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다들 좀 안 벗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남들한테 배려? 혹시 내가 벗어서 피해를 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어떤 있을 피해 것이고, 말씀하시는 혹시 이 코로나가 전염을 그렇죠. 또 한편으로 뭐 혹시 우리 그 지원 얘기 보니까 뭐 수염 깔기 싫어서 그렇죠. 보통 전에 마스크 쓰고 일할 때는 사실 좀 여기 효과가 있었죠. 화장을 좀 덜 하기도 하고 남자들도 면도 안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드디어 어쨌든 벗게 되었네요. 좋습니다. 네, 주식 시장도 이제 마스크 벗은 것처럼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될 텐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한데 최근 주식 시장에서 이제 운용하시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랑 요즘 좀 장이 또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현재 주식 시장 전공까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1987년부터 거의 뭐죠? 30년, 40년 정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늘 이제 흥분할 때 냉정하고 그렇죠. 공포스러울 때 다가서라. 이게 성공 투자의 아주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 또는 좋은 펀드가 첫 번째 성공 요건이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쌀 때 사는 게 최고 같아요. 아마도 동학개미를 저는 혁명적 사건으로 얘기한 때도 쌀 때 들어왔던 거거든요. 한국 투자 역사 중에 쌀 때 막 주워 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흥분했죠. 이런 사건도 있구나. 우리 한국 국민들이 막 옛날에는 흥분할 때 막 들어왔는데 펀드 흥분할 때 들어와요. 주식도 오를 때만 들어왔어요. 그때 상처받고 많이 떠난 역사를 보면서 2020년 코로나 때 우리 젊은 친구들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분들이 쌀 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은 그때 오히려 사재기하고 팔고 나고 할 때 그런 이제 흥분을 한 지가 2년 됐는데 저는 그때처럼 그때 사실 지금이야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쌀 때 사라. 성공 투자의 두 번째 원칙. 쌀 때 사라라는 그 계명을 되새기면서 시장에 머물러 있기를 이제 바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3,000포인트 넘었을 때 속으로는 조금은 냉정하라 속으로 외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지금은 분명히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대가는 달콤할 것이다. 그리고 다만 이번 시장은 과거처럼 2개월만 기다리면 폭등하는 IMF 때는 3개월 기다리면 폭등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 3, 4개월 있었으니까 폭등했어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동학개미 때도 사실 2, 3개월, 3, 4개월만 지나서 폭등했던 그런 협곡형 조정이 빨리 끝나버리는 조정. 근데 이번 조정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갈 것이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3, 5 시간이 많다는 의미죠. 협곡형 조정일 때는 그 저점만 지나버리면 뭐 재미없거든요.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번 장은 생각보다는 조정 시간이 길고 그 의미는 쌀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니까 그냥 즙즙해라라는 게 또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 가끔 이제 펀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또 나를 괴롭히고 있어 하면서 떠나는 모습이 가장 힘들죠. 가장 저는 그게 힘들고 저희 마음은 너무 좋은 기회다. 회장님 스스로는 이제 힘든 게 별로 없으신.
더 행복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펀드를 해지하거나 이런 건 좀 힘든 거지만. 그렇죠. 오히려 이 말하면 제가 또 혼날 건데 조정 기간이 좀 더 길어라. 진짜 더 길어라. 그래서 우리 용어 안 나가는 게 투자가들이 좋을 것 같긴 한다. 우리 투자가들이 자기 연금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연금 네네. 상품이 있다면 네네. 그걸 전환하는 기회로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축제의 기간으로 생각해라.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본부장님은 또 어떠신가요? 저희는 사실은 매크로한 변수들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본다기보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보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요새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플랫폼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 지난 15년간 그 발전이 이어져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한 번 더 성장을 했잖아요. 그럼 아까 뭐 저희가 잠깐 얘기하기도 했지만 유튜브라든지 모든 플랫폼들이 지금 이제 변곡점에 좀 처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이어졌던 코로나 락다운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온라인 상거래가 그 성장률이 높았는데 이게 다시 회복되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플랫폼이 진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매크로 변수보다는 우리가 그 기업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저희도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쁘게 보시진 않으신 거네. 예, 뭐 지금의 가격대에선 전혀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데 그냥 항상 저희 사내에서도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지만 좋은 거를 잘 골라내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지금. 예, 그걸 골라내는 시간을 충분히 시장에서 준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행운인 거거든요. 2020년엔 딱 3월 거의 뭐 한 달도 아니고 한 2주 정도밖에 없는 시간 동안 사지 않았으면 그 수익을 다 못 보는 건데 지금은 잘 골라내는 시간을 아마 좀 상당 기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스터디를 잘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앞으로 뭐 10년, 20년 함께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조정이라는 게 이제 크게는 시간적 조정과 그 가격적 조정 이 두 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번 조정은 시간적 조정이 굉장히 길어지는 조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가격 조정은 한국 주가 지수로 얘기하게 되면 2,700대 2,600을 크게는 하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수 한국 주가 지수를 결정하는 이제 3대 업종이 있죠. 네. 반도체 업종 그리고 금융지주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섹터를 보게 됐을 경우 그 섹터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으면 더 이상 지수는 낙폭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뭐 반도체가 더 이상 떨어질 놈이 크진 않은 것 같아. 네. 가격 조정 거의 받았다 올해 먼저. 그리고 금융업도 사실 이익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시가배당률 거의 6 내지 7% 나오고. 그래서 이들 업종의 하락 공간이 거의 이제 없어진다면 지수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상승하는 기간들은 굉장히 오래간 기간적 조정이니까 이때 마음 놓고 편하게 사 모으는 시간으로 대응하면 저는 결과는 좋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사모는 또 이 좋은 거를 잘 골라야 되는 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요건 이제 조금 이따 계속 이어질 텐데 저희가 또 다행히 운이 좋게도 회장님과 거의 생각해 보니까 한 반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 뵙고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 촬영이 저희가 11월 달. 맞아요. 또 이제 5월 달이고 이제 또 다음번에 아마 연말쯤 그 다음 해를 전망하는 그걸 할 것 같아서 뭐 내년 이후는 이제 좀 내려두고 올해 이제 5월부터 12월까지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러면. 아, 금년? 네, 금년만요. 사실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금년 이번 조정은 과거 수차례 겪었던 우리 조정이 극심한 공포 속에 엄청난 단순간의 낙폭, 그 단순간의 낙폭을 회복해버리는 협곡형 조정이었는데 이번 조정은 분지형 조정, 굉장히 U자형 조정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도 충분한 이 지수대에서 이 지수 크게는 못 오르는, 그러니까 또 많이 빠지도 않는, 그러니까 대박스권, 저는 박스권을 앞으로 3, 4년 정도는 아마도 2,600에서 3,000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2,600의 바닥을 계속 만드는 과정이 금년 말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수의 저점을 만드는 바닥 과정으로 보고 거기에 그냥 자기 있는 그 자금 좋은 것 사 모으는 그런 시장 너무 좋은 축제 기간으로 보자 우리. 사모으긴 좋지만 크게 반등을 단기적으로 지금 할 것 같지는 않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학개미 때는 일시적으로 낙폭이 컸다가
뭐 1,400포인트 깨졌다가 일시적으로 몇 개월 사이에 2,000 가고 3,000 가는 사정에 많은 거래량이 2,500 이상에서 실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삼성전자도 거의 9만 원대 이상의 산 사람이 많았고, 근데 그런 시장은 먹을 게 없어요. 오히려 상처만 많이 만들어내요. 이렇게 이런 협고공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저점에서는 거의 참여를 못 하거든요. 다행히 2020년 많이 참여했지만은. 근데 이번 시장은 저점에서 많이 살 기회를 줄 것이다. 금년 말까지도.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그 승자를, 그러니까 수익을 얻는 투자가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장은 오히려 이제 회장님이나 본부장님 같은 전문가분들은 뭐 좋아할 수 있는 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력이 있는 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런 장을 사실 버틴다라는 게 좀 되게 굉장히 힘들고 해서 오히려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하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근데 사실 저희가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변수가 너무 많았던 1분기였고, 지난 한 4개월,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너무나 변수가 많았잖아요. 뭐 전쟁 이슈까지, 금리 인상에다가 이런 매크로한 변동성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장이었기 때문에 매일 시장을 봐야 되는 저희도 되게 피곤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여기에 매이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들을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그게 오히려 좀 더 편안한 마음이 아닐까. 이게 매니저와 개인들의 시각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노이즈에 좀 노출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얹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근데 이미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계셨으면 힘들겠지만, 예, 그렇지 않았다면 오히려 사모으는, 예, 이게 사모은다라는 게 결국에는 산다도 있지만 모아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번에 엄청난 걸 산다라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조금 사고 조금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개인들이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요새는 저희가 정보의 격차라기보다 관점의 격차라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정보의 격차는 저희 매니저들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개인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트라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 전자공시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분석하는 게 너무 용이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미국 주식도 분석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한국말로 이제 그 번역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접근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접근하면 훨씬 더 좀 좋은 기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점의 격차는 혹시 요책 때문인가요? 근데 저희가 회장님 역시 요책 때문에 갑자기 기침이 나. 뭐 이미 책에 홍보할 시간을 이미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뭐 책의 홍보는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도 사내에서 워낙 저희 회사가 관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팩트 자체는 나와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느냐는 굉장한 큰 차이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시기가 될 것 자, 같습니다. 그럼 그 관점으로 올해 5월에서 12월 어떤 섹터 좀 유망하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또 안 좋은 섹터까지 함께. 예, 국내를 좀 한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단 저희는 박스권 구간, 사실 5월에서 12월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긴 구간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K 컨텐츠 업종은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었는데 그 구간을 우리나라에서 박스권에서 돌파해냈던, 액티브하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던 종목들이 중국 소비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소비를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서 매출이 나오는 뭐 화장품도 있었고요. 다양한 생활용품들도 있었고, 그 뒤에 있는 뭐 ODM, OEM 업체들, 이런 업체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 업체들을 잘 골랐던 액티브 펀드들이 굉장히 좋았던 구간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 한 2, 3년간은 국내에서 그러면 의미 있게 시가총액이 상승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한 1,000억짜리가 2, 3천억 되는, 시가총액이 1,000억, 2, 3천억 되는 것도 좋은 수익률이지만 산업적으로 혹은 포트폴리오적으로 엄청나게 반영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10조, 20조짜리가 뭐 30조, 40조가 되는, 작년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4, 50조 이상의 레벨로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건 결국 해외로 나가는 건데 K 컨텐츠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IP를 직접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엔터사를 말씀하시는 예, 엔터사들이죠. 예, 대표적으로는 엔터사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번 만들어주고 원샷으로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IP를 계속 보유하고 이 아티스트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부가적인 포트폴리오 확장이 가능하고 또 그 아티스트들을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의 실적을 봤을 때도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웹툰 쪽 이 성장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서브컬처라고 생각했던 조금은 하위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해외로 나가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탄탄하게 지난 10년간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 왔던 거여가지고 이런 쪽이 나가게 되면 앞으로 한 2, 3년 우리나라의 박스권을 뚫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내로서는 K 컨텐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는 저희 리오프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걸 그냥 여행 간다, 가서 논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행의 시작부터 돌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명품 소비 굉장히 좋긴 했지만 우리가 여행을 가는 와중에 이제 선물용으로도 명품을 좀 접하게 될 거고 면세점을 또 접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사게 되는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행지에서 실제로 숙박하는 것들도 지난 2, 3년간 참아왔던 보복적인 소비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는 뭐 글로벌하게 사실은 국내에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회사들이 많지는 않아서 글로벌은 저희가 그걸 많이 집중을 해서 저희 뭐 글로벌 리치 투게더 펀드에는 여행 비중을 굉장히 많이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K 콘텐츠, 해외에서는 리오픈이 있죠. 예. 우리 피터 얘기 이제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회사에서 이름이 이제 피터인 거죠. 우리 그 영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름은 첸. 첸 회장님. 사실 그 갑자기 왜 우리가 K 컨텐츠를 얘기하느냐의 이제 이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은 과거 10년 전에는 서비스업, 사실 음반 또는 만화책 또는 비디오 가게가 수출이 안 됐었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비스업은 수출이 안 된 산업의 전형이었고 그 전에는 그때 10년 전에는 제조업만이 수출이 가능한 뭐 현대차, 삼성전자. 근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K 컨텐츠를 주목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렇게 수출되지 않았던 서비스업이 수출 시장에는 새로운 시장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생긴 것 같다. 그 변수가 바로 OTA, 오버 더 이거 에어라 하죠. 우리 그 뭐죠? 그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이 플랫폼 통해서 순간에 그 뭐 수출이 해보잖아요. 옛날에 그 공포 이연세 공포의 외인구단 또 고유영의 그 삼국지 수출 안 됐죠. 너무 과거로 가셔서 본부장님도.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 그 있어도 수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웹툰이라든가 웹소설을 통해서 수출이 돼버리는 환경으로 본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인의 끼가 이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는 새로운 생산 요소의 결합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나씩 그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주목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 담고 있는 끼 플러스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의 산업이 열고지기 위해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한데 그 스마트폰 질서 속에서 서비스업이 수출돼 버리는 환경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K 컨텐츠는 과거 같으면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을 텐데 지금부터는 어느덧 웹툰에서 웹소설에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거기서 작품성과 시장을 인정받은 게 사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파친코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면 증명이 되니까 뭐 라면이 잘 팔리고 또는 고추장이 잘 팔리고 김치가 잘 팔리는. 그래서 과거의 제조업 지상주의에서 서비스업도 굉장히 중요한 넓은 시장, 세계 시장을 엮어 나가는 중요한 가치 형성점이 됐다고 이제 저희 회사는 보고 있어서 이제 K 컨텐츠를 이제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우리 그 구태훈 본부장 이제 하는 것처럼 리오프닝도 크게 봐서는 바인딩의 이 세상에 난바인딩의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 두 가지 바인딩 같아요. 얽매여 있는 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얽매여 있는 역사에서 집합을 벗어난 난바인딩. 또 하나는 회사에 얽매이는 구조에서 회사에서 오히려 회사를 벗어나도 먹고 살 수 있는 길. 난바인딩 세상. 그래서 지금의 질서는 바인딩의 세상에서 난바인딩 세상으로 가는 질서로 세상을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속에서 이제 집에서 벗어난 것으로 경험의 소비, 여행주 등등, 숙박, 그리고 리오프닝 회사에 꼭 근무해야만 아침에 출근 9시, 오후 5시 퇴근하는 구조의 역사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소위 말하는 그 뭐죠? 그 사무 자동화, 네. 뭐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워크라죠. 그런 관련 섹터는 거대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그럼 올해 하반기에 좀 안 좋게 보시는 쪽은 어디 쪽이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공급망 이슈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복잡한 쪽들은 계속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제조업일 거고 가장 복잡한 건 아무래도 완성차 쪽일 거기 때문에 저희는 완성차를 작년 말까지만 해도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좀 풀리면 급격하게 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요즘에 컨퍼런스 콜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 뭐 인텔은 지난주에 2024년까지도 반도체 모자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요타도 5월 달에 지금 생산을 멈추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완성차를 봤던 거는 밸류에이션도 많이 싸져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자동차를 사는 줄을 서는 이제 수요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 줄을 서는 게 이제는 너무 심해져서 다음 모델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전 모델 줄 서 있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 소비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테슬라의 움직임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기차로 빨리 가는, 왜냐하면 2030년에 현대차 같은 경우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전기차 생산량이 한 100만 대 좀 넘는 수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미 테슬라는 150만 대를 만들고 그때 가면 2천만 대씩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속도로 쫓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리쇼어링 관점에서도 그 서플라이 체인들을 해외로 뻗어나가 있던 걸 다 이제 국가로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안에서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과정에서 이미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뭐 완성차도 있지만 그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복잡성이 높은 제조업의 복잡성이 높은 쪽은 저희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제가 또는 저희 회사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업종, 그 은행업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 부분은 좋아하지 않는 저희들이 생각조차도 주가에 다 반영됐다. 하지만 업사이드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빠질 거 다 빠졌다. 반도체를 더 이상 파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은행업도 너무 싸다. 좋아지진 않지만 더 이상 빠질 부분은 없다. 여기 파는 거 잘못됐다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그 이면에 정말로 그런 주식이 이제 안 오른다면 또 빠지도 않겠지만은 안 오른다면 나머지 종목들이 춤을 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액티브 시대의 귀환, 액티브 리펀드 좋은 종목, 그러니까 바텀 어프로치죠. 개별 종목 이주의 시장이 꽤 오랫동안 앞으로 뭐 2, 3년, 3, 4년 정도는 대형주들은 딱 묶어놓고 시장이 묶어놓고 개별 종목 사이드 업사이드 포텐셜이 춤을 추는 장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도 그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항상 지수가 오르는 시장, 그동안 유동성이 흡사하면서 다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지수가 오르게 되면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오르거든요. 막 패시브펀드가 돈 들어오고 또 패시브펀드에 돈 유입되면 거기서 스탁피킹이 뭐죠? 벤치마크 구성 종목 큰 것을 사모으고 또 수익을 좋으면 또 패시브펀드 자금이 유입되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예요. 근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플러스 QT까지 하게 되면 세계 유동성은 좁아지거든요. 그런 속에서 시장의 지수는 막혀 있을 것이고 한국은 현재 시장 지수의 저점을 지금 만드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저는 안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지수 낙폭조차 상당 부분 없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나는 좋은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것보다는 적으면서 괜찮은 종목에서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 시장으로 앞으로 2, 3년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을 떠나면 안 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공부 열심히 이제 하기 어려우면 좋은 펀드, 액티브 펀드로 가면 저는 수익률이 그게 2013년부터 2016년 정도 한국 주시장을 보게 되면 저는 2013년부터 2016년이 패시브 시장이었거든요. 아니 액티브 시장. 지수는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 같이 해서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 수익률은 사상 최고치를 쳤단 말이에요. 아마도 저는 금년부터 앞으로 3년, 4년 정도가 지수론 박스권 속에서 좋은 기업 위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시장이 될 거니까 그 아주 흥분되는 시장으로 봐도 된다. 지수는 재미없지만 시가총액이 낮은 개별 종목 중에서는 그렇죠.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나올 수 그렇죠. 있다.
그 이야기는 잠깐 이따 가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테슬라 얘기해 주셔서 지난번에 이제 김 작가 TV 11월 출연하셔서 제가 진행하다 깜짝 놀랄 정도로 테슬라를 굉장히 좋게 말씀해 주셨던 일단 기억하시죠, 두 분 다? 그렇죠. 네. 지금도 그 전망이 유효한지랑 또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까지 업데이트해서 이제 본부장님이 얘기 좀 해주신다면. 뭐 저희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그 자동차의 생산량의 증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만 본다면 그렇게까지 성장할 여지가 있느냐 했을 때는 저희는 그건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애플의 예시랑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애플이 사실은 그 스마트폰을 깔아놓고 그 위에 사용자층을 가지고 서비스를 통해서 나오는 매출의 비중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이 매출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본격적으로 얘기했던 게 2016년이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PER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PER을 그럼 그렇게 높게 주는 이유가 뭐냐, 시장에서. 서비스 매출이라는 건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테슬라에 연결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자율주행을 통한 일단 자율주행 서비스, FSD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점수를 통해서 보험 서비스.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앱스토어까지 만든다는 얘기가 있고, 뭐 핸드폰까지 만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개인 회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테슬라와 연관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를 하게 되면 또 테슬라 차량에서 이 네트워크망을 이용하면서 이 자동차 자체가 수익원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라우터가 되는 거죠. 이게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까지 서비스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자동차 업체들의 PER을 보면은 대략 10배 이하, 뭐 심한 경우 지금 뭐 현대차도 그렇지만 5배, 6배 이 정도 수준밖에 못 봤거든요. 워낙 내구재고 10년에 한 번 바꿀까 말까 하는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반복적이지 못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의 출렁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또 경쟁도 매우 치열하잖아요. 매출 사이즈는 엄청 크지만. 그래서 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생산 혁신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거기에 더해서 서비스까지 얹어진다면 사실 이들의 확장성은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은 사실 전혀 손색 없는 실적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상승했지만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좀 외부적인 거죠. 테슬라를 보고 팔았다기보다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일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 인수로 가고 이제 좀 시선이 분산되면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슈인 건데 이미 사실 뭐 테슬라는 그 규모에 맞게 성장을 하고 있고 비전 제시를 잘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트위터를 인수한 게 테슬라의 뭐 방향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그냥 개인적인 건가요? 근데 이제 관련이 있다까지 가는 거는 아직은 좀 과장된 해석인 것 같고 지금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트위터를 비상장 주식으로 만들고 비상장 회사로 만든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게 결국 블록체인을 붙여서 웹 3.0을 본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 컨텐츠를 만들면 쉐어를 돌려받을 수 있게끔 지금 플랫폼들이 더 취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검열 같은 것도 없애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표방하는 바이잖아요. 그걸 이제 테슬라까지 연결해보서 상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엮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구분해서 아직은 생각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회장님한테 이 질문까지 못해서 좀 질문을 같이 드리면 아까 이 질문이랑 이제 애플도 애플카 나온다. 애플카 나오면 과연 테슬라 혼자 이렇게 독주 못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이합전 그 유튜브 그때 100만 명이었죠. 네. 그때. 네, 지금 이제 맞습니다. 130만 명까지 넘어선 뭐 최고의 유튜브 방송이 된 대단한 곳에 와서 130만 분한테 제가 이제 약속이 아니고 저희 뭐지 의견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부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그 감정 관점을 얘기하자면.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세 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자동차 산업의 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관점성 같아요. 자동차 산업이 여전히 하드웨어적, 그것도 독일에서 출발한 기계공학적 영역이 하드웨어로 있을 것인가 여전히. 아니면 이 전기공학적 영역에 스마트폰이 장착되는 이 OS 시스템을 볼 것인가의 문제 같아요. 저는 후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후자로 본다면 저는 시가총액이 여전히 너무너무 싸다는 거고 후자로 보지 않는다는 관점이라면 비싸.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OS라는 게 스마트폰에 자동차가 OS가 장착된 스마트 모빌리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1989년, 90년에 우리 PC가 등장했을 때 PC를 둘러싼 OS의 기업 두 개가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네. 그리고 PC를 만드는 수많은 기업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HP, 델, 컴팩, 삼성컴퓨터, 레노버 등등 수많은. 근데 지금 와셔보면 두 개에서는 시가총액 1, 2를 하고 있고 저는 그걸 사령관이라고 얘기해요. OS를 가진 자를 PC 사령관, 스마트폰 사령관, 구글이 이렇게 들었었죠. 네. 이 세 개 회사가 시가총액 상위 5대 세 개가 차지합니다. 이 친구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저는 사령관이 됐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 전부 다 온 거. 그런데 저는 이보다 PC 시장보다 월등히 큰 자동차 산업, 연간 3,500조 원 시장에서 사령관이 등장한다고 믿고 있고 그 등장의 1등이 저는 테슬라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첫째 하드웨어의 자동차로 보느냐, 그냥 스마트폰이 장착된 OS 장착된 모빌리티 보느냐의 싸움을 저는 후자로 본다면 저는 너무너무 싸다. 그리고 그 구동에서 이제 애플과 싸우는데 저는 애플보다는 테슬라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게 지금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되는 회사들이 이제 많아요. 뭐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GM의 뭐 크루즈, 뭐 바이두.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FSD 이런 자율주행을 시험 삼아 하겠다고 또는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기존 이런 그 실험실 데이터하고 실제로 사람과 부딪히는 데이터는 완전히 특히 자동차의 FSD 같은 자율주행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생명. 근데 전 세계에서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인식해서 FSD를 만드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저는 그 점은 폐쇄적 생태계의 DNA를 갖고 있는 애플한테는 어울리지 않다. 그래서 애플이 기존 생태계, 즉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집단에서 아주 훌륭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그쪽에서 1등일지 몰라도 실제로 실거리에서 실제로 주행하면서 자기 자동차를 지금 100만 대, 150만 대를 팔아서 거기서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인식해서 완성도를 계속 높여가는 테슬라와의 게임에서는 자동차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애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사령관 중에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하죠. PC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스마트폰에서는 애플과 구글. 근데 두 영역에서 사령관은 유일해요, 애플. 그래서 애플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아마도 자동차에서조차도 사령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해요. 그 점에서 이제 테슬라 좋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테슬라는 수많은 혁신 사이클이 존재해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있고, 이게 안 되면 이게 있고, 사실 혁신이란 것은 새로운 산업의 그 제품을 주기적으로 배출하는 이 사이클이거든요. 처음에는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혁신 사이클이 존재하다가 하나만 있으면 결국은 성장 때, 성숙 때 타고 나와야 돼. 근데 테슬라는 일단 자동차라는 혁신 사이클, FSD를 우리가 자동차 혁신 사이클 있죠. 보험이라는 금융업 사이클. 먼저 보험도 텍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한 열 몇 개의 주에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워런 버핏이 보험 때문에 사실 최고의 회사가 됐다고 과언이 아닌데 뭐 다른 것도 최고지만은 근데 이거 워런 버핏의 자동차 보험에서 최고의 적이 아마도 테슬라의 그 세이프티 스코어를 기초로 한 보험이 아닌가. 보험 사이클 있죠.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장이 있고 그래서 수많은 혁신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FSD도 아직 그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을 정도로 저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오히려 걱정할 것은 혁신 사이클에 하나만 의존하는 기업이 오히려 걱정일 것이라는 거고 있고요. 세 번째 재무제표 이 얘기죠. 최근에 발표된 게 사실 그 GP 마진이 거의 30%가 넘고 있고 그리고 OP 마진도 거의 20% 육박하는 엄청난 게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2013년에 애플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때 애플이 OS 비중이 늘기 시작해서 서비스 매출. 서비스 매출.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매출 성장률이 거의 50 내지 60% 팔면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애플의 매출 증가율은 고성장이었잖아요. 스마트폰이 계속 팔리기 시작했으니까 2013년까지. 근데 PER이 그때
정도 받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013년부터 스마트폰이 정체면서 매출이 거의 안 늘었어요. 근데 PR이 30으로 점프했거든요. 그만큼 투자자들은 제조보다는, 즉 하드웨어보다는 서비스에 높은 밸류를 줘요. 근데 최근에 이번에 1사분기 그 테슬라의 발표를 보게 되면 사실 서비스 매출이 6.8%까지 올라왔어요. 한 예로 보면 최근에 FSD 월 199달러 연간 환산하면 아마도 20만 불? 연간 250만 원 정도 구독료를 받아요. 구독료. 그분들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에서 연 2,500억을 받아요. FSD 지금 완성도 안 돼 있다면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테스트 중인 FSD를 구독을 한 친구가 10만 명이고 10만 명에서 유발되는 총 매출액이 2,500억, 원가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만약 그게 10만 명이 100만 명이 된다라고 해서 2조 5천억의 FSD 구독 매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만큼 저는 이 회사에 사실 FSD로부터 받은 구독 매출의 매출액은 거의 다 이익이고 그 이익의 PER을 얼마 부여할 것인가. 저는 50 부여한다 해도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뭐 천조 좀. 그만큼 저는 테슬라에 그 시가총액을 보유할 때 수많은 혁신 사이클 그리고 자동차의 OS의 지배자에 대한 밸류 그리고 그 서비스업으로의 진화 과정을 보게 되면 저는 제가 이 앞전에 100만 명 구독자일 때 일정에 도달하는 최초의 테슬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테슬라의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난 게 그 2014년 애플이 늘어난 것과 좀 유사한 그림이 오히려 더 강력할 것 같다. 더 강력할 것 같다. 오히려 저는 자동차의 OS는 사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에 2개가 있고 PC가 2개 있잖아요. 근데 그건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아요. 설령 버그가 나와도 그렇죠. 죽지 않아요. 관련 없죠. 근데 자동차는 A라는 회사가 그 FSD를 만들었고 B라는 회사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B라는 회사는 사망률이 좀 높아요. 그러면 B라는 회사 소프트웨어를 안 살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거는 거의 독점형, 거의 자연 독점형 FSD 산업이 아닐까, OS 산업이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난리 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이 영상 본 사람들 아마 지금 좀 테슬라 지금 주문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텐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좀 편향되니까 그래도 딱 가지고 있더라도 이럴 때 이런 게 보인다면 테슬라 지금 던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라든가. 일단은 아마도 일론 머스크의 사실 이분을 생각하면 지배욕구? 저는 이제 주식을 좋아한 게, 첫째는 현재의 재무제표가 아닌 미래의 좋은 재무제표를 산 행위라고 정의하고, 미래의 좋은 재무제표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낼 것이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규명하는 게 저희 회사의 일이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누가 만드냐? 리더라고 봐요. 그렇죠. 리더의 3가지. 통찰력과 추진력과 사업 의욕. 통찰력이 미래의 꿈을 만든다면 사업 의욕은 어려울 때 급구하는 힘. 어려울 때, 막 불경기일 때 뭐 할 때 이걸 주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으로 최고의 투자는 리더를 사는 거 행위다. 그런 점에서 저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를 지금 동업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분의 통찰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러한 통찰력이 다른 데 쓰였을 때 그게 가장 큰 리스크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현재 지배 본능이라는 게 그 땅속의 지배 본능으로부터 보링 컴퍼니, 지상의 지배 본능으로부터 이 스마트 모빌리티의 FSD 자동차, 지상의 지배 본능이 아마도 스페이스 X, 그리고 사람 머리 인간의 지배 본능으로부터 뉴럴링크, 그리고 이번에 인수한 그 트위터가 아마도 가상세계를 염두에 둔 우리 피터처럼 가상세계를 유도에 둔 그런 지배 본능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생태계를 다 지상 하나도 점하기 힘든데 지하는 보링 컴퍼니, 지상은 FSD로 무장된 전기차, 그리고 지상, 공중은 스페이스 X, 그리고 사람의 머릿속은 뉴럴링크, 그리고 가상세계는 그 트위터라는 이 지배 본능이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느냐. 이 속에서, 저는 이 사람의 지배 본능이 잘못 작동되든지 아니면 엉뚱한 데 이제 가게 되면 그때는 가장 큰 리스크겠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믿고 있는 FSD,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것 같은데, 또는 로보택시 등등에 대해서 혹시 진화가 좀 느린다든가, 이제 실패했을 경우 확률인데, 그 부분은 최근에 FSD를 구독하는 미국 친구들,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FSD가 없거든요. 오토파일럿은 존재하지만 한국 테슬라 차이는 미국과 지금 현재 카나다까지 오픈되어 있고, 유럽은
언제 오픈하게 돼 있죠. 곧. 아마도 FS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되고 있는데 그럴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보지만은 그런 리스크가 혹시 법적으로 그 정부에서 승인을 못 받든가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은 그 영향을 주겠다고 생각하죠. 본부장이 생각하시는 리스크도 있을까요? 예, 저도 뭐 그 저희가 자본을 정의할 때 항상 혁신과 자본에 대해서 정의를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내는 그 혁신과 자본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뭐 제프 베조스,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의 힘인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힘이잖아요. 이런 혁신과 자본력이 떨어지는 건 결국 그의 통찰력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찰력이 분산된다거나 하면 그건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슈를 할 만한 게 뭐 크게 있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만약에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교체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게 두 분은 테슬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